자, 2025년부터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변화가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바로 우리 집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좀 충격적인 숫자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10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최근에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수입니다. 100만 곳이 넘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세금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걸 보시고 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길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국가의 세금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투자자, 상속,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돈 문제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세금 개편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정부에 세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서 세수폰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이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들은 다들 세금을 깎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는 거죠. 이른바 증세의 길로요. 이 법인세 인상이요. 그냥 대기업 세금 올리는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구멍가게부터 정말 큰 대기업까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다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과연 괜찮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의 큰 정책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주식 계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억 원.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 이걸 법에서는 대주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준이 원래 50억 원이었는데 이제 10억 원으로 확 낮아지는 겁니다. 정말 큰 변화죠. 자,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상황을 두고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에어컨이랑 보일러를 동시에 트는 격이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 살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올려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고 특히 연말만 되면 세금 피하려고 주식 파는 매도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돈은 더 유리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세금 부담이 커진 국내 주식 대신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한 미국 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2026년까지는 세금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상속세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바꾼다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논의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논의가 멈췄을까?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2014년에 3조 원 정도 거치던 상속증여세가요. 최근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15조에서 20조 원 사이입니다. 거의 5, 6배가 늘어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쏠쏠한 세금 수입원이 된 거예요.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맨 처음 봤던 그 숫자, 100만 자영업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죠. 통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가게를 열면요, 3년을 버티는 곳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4곳 중에 3곳이 문을 닫아요. 정말 험난하죠. 그럼 이 험난한 길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 비법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옛날 방식에 머물면 안 돼요. 계속 바꿔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손님도 좋지만 결국은 단골 장사입니다. 단골을 꽉 잡아야 해요. 셋째, 가게 처음 열었을 때 손님 많은 거, 그거 오픈빨입니다. 금방 사라져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넷째, 직원 월급이 비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대보험 등등 실제로는 월급의 1.3배가 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돈 주고 맡기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바로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요즘 국세청이 이걸 아주 그냥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조사를 많이 받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신혼부부입니다. 왜냐?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걸 국세청에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님한테 2억 원을 빌렸어요. 사실 이런 경우 주변에 꽤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뭘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완박한 가족 대출을 만드는 4단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차용증 쓰세요. 둘째, 이자를 정해야 합니다. 무이자는 안 돼요. 단 1%라도 좋습니다. 셋째,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걸 계좌이체로 누가 봐도 명백한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서류, 그 차용증 종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거래 내역입니다. 매달 돈이 오고 갔다는 그 기록 자체가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잘 넘겼다 하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요, 그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고요.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전략, 과연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허를 찔리게 될까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